저는 항입논술의 언어논술 선생이고요. 약술령도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출강하고는 대치하고 중계하고 성북인데요. 물론 이제 공통 문제를 다루죠. 약술령 수업은 이미 여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름 이후에 아이들이 아직 어느 대학을 지원하는지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수능 원서 접수 기간 종료 뒤에 약술령 논술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국어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기준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료 다 갖고 계시죠? 요거를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안에 보시면 논술의 길 약술문 요거 있죠? 요게 지원하는데 가이드로 삼아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하고 내신 반영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술령 국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나오는 자료는 약술령 이 논술의 길에 있는 내용도 있고요,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실 때 제목 옆에 사진 찍으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좀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말씀드릴게요. 소개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 경력은 이러합니다. 약술령 국어 공부는요,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국어는요. 올해 EBS 수능 특강 완성에서 거의 99%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창작 문제로 저도 수업을 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네가 뭔데 문제를 만들어?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모의논술 출제위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주간동아에서 논술 문제 출제하고 그에 대해서 총평도 달고 아이들이 이제 답지를 이제 신문사로 보내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술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약술령 국어 같은 경우 학교에서 어떤 방식의 문제를 만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전에 나가서 보게 되는 문제와 거의 흡사하게 한 300개 정도 문제를 5, 6월에 제작을 하고 여름부터 아이들한테 제공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12개는 나갔고요. 여름 때 112개를 다뤘죠. 이번에는 한 80개 정도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약술국어 분석해 드릴게요. 대학이 꽤 많죠. 어느 대학 관심 있으신가요? 약술령 대학 중에 관심 있는 대학. 아시면 안 오셨겠죠. 가장 관심 있는 대학은 국민대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언어논술 경우에는 500자, 600자, 길게는 1200자를 써야 되는데 이게 단기간에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수능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수능 특강과 완성을 공부했다면 그 지문들이 시험에 고스란히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선 준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대다. 그러면 국민, 숭실 비슷한 레벨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대가 그래서 작년에 인문 같은 경우 경쟁률이 100대 1에서 300대까지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올해는 좀 낮아질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동덕여대가 언어논술에서 약술령 논술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좀 더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만 이제 분석해드리면요, 국어 수학 전반적인 거죠. 그래서 인문이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의 비중이 대부분 2대1 구조, 많아도 3대2 구조라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다르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원서 쓰고 공부할 때 눈여겨봐야 될 건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해. 모두 동의하는 눈빛입니다. 수학을 못하니까 못 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면 우리 아이가 수학을 너무 못해. 그러면 지원할 때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요? 국어와 수학의 비중이 편차가 큰 거. 예를 들면 국민대. 물론 국민대 어렵긴 합니다만 수학은 좀 젬병이지만 국어를 잘해. 그럼 좀 비율이 극단적이죠. 그래서 원서 쓸 때 우리 아이의 수학 실력을 좀 가늠해서 원서 쓰는데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수학이 약하다면 수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 중심으로 넣는 게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
어떤 요 개수, 그 국어의 개수는 문이과가 서로 교차되고 있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험 시간은 짧게는 60분부터 해서 120분까지 봅니다. 그래서 문항 개수는 뭐 학교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적게는 언어만 따지면요. 4문항부터 많게는 한 8문항 정도, 국어만. 전체 문항은 물론 이제 13개에서 많게는 14개까지 있는데 그 문항은 이렇게 나온다. 자, 요건 이제 뒤에 이제 가나다 순입니다. 상명부터 홍익대 세종까지. 그래서 보시면 문항수 그렇죠? 네, 최대 14개. 그리고 국어와 수학의 비중은 이런 상명대라든지 어디 있습니까? 상명대네 여기서는. 그리고 기술교육대 어딘지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국어 비중이 절대적이죠. 하지만 을지대는 주로 어느 계열을 많이 쓸까요, 학생들이? 간호계열. 여기는 구분하지 않아요. 전모집 단위이기 때문에 국어 7개, 수학 7개 이런 식으로 내죠. 그리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한국외대는 자연계만 보는 거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에 관련된 내용은 이따가 박경진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출제 범위인데요. 그거 있을 거예요. 대학교 출제 범위. 독서와 문학은 기본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문법이라 했는데요. 언매하고 화작이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죠? 그 언매가 나오는데 언매는 주로 문법이 절반 이상입니다. 자음 변동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주축으로 나오는데 화작을 내는 대학도 있고요. 문법을 내는 대학도 있고요. 두 개를 모두 내는 출제하는 대학이 있는데 화작은 따로 뭐 화작을 공부해야 되나? 그런 수준 아니에요. 틀리면 바보 소리 들 정도로 화작은 되게 문제풀이가 쉽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가 문법을 선택하지 않았어. 언매를 선택하지 않았어. 그러면 기출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익숙해지면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언매를 선택 과목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매가 선택 범위에 있는 대학들을 기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독서와 문학 모든 대학이 내고요. 언매와 화작은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자, 국민대, 동덕여대 문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 뭐죠, 이게? 자세히 보시면 토끼가 사진기를 들고 슝 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요거는 논술백서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관심 있어서 보셔도 되고요. 아이한테 제공하셔도 된다. 자, 보시면 국민대 특징은 뭐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단문형. 단문형이 뭡니까? 짧은 글쓰기입니다. 보통은 약수라면 뭐가 나오죠? 어휘나 어구를 제시문에서 찾아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문제에 있는 보기에 들어있거나 제시문에 들어있는 것을 각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어휘나 어구 정도만 쓰는 건데 국민대 같은 경우는 아예 한 문장 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국민대 경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입결을 보면요. 15문항 중에 합격선이 10개에서 11개밖에 안 돼요. 물론 수학에서 조금 아이들이 좀 취약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수학은 2문항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국민대 수학 애들이 만점 맞았을까요? 제가 볼 땐 전혀 안 그래요. 수학을 평균 절반이라 친다면 국어 8문항 중에 아이들 합격하는 애들이 보통 그죠? 7개에서 8개 그 정도 맞는 거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거든요. 합격선이 10개에서 11개가 아니고 그 밑에입니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국어는 합격선이 한 75% 정도 맞으면 합격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가천대입니다. 제가 늦잠 자고 나와서 정신이 좀 없네요. 국민대 같은 경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얻긴 힘듭니다. 자, 그래서 특징은 단문을 쓰는 게 있고요. 한 문장 쓰기도 있고 50자 쓰기도 있고 100자 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우리 아이가 언어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니까 언어 논술에서 예를 들면 숭실대 하나 쓰고 건대 쓰고 그리고 뭐 가톨릭 쓰고 이런 경우라면 한 장에 애매하면 약술형 국민대 쓰는 거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이들 거의 99%는 언어 논술을 하지 않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마지막에 선택하는 아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어 논술을 좀 써본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문장 쓰기가 어렵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선택지로 넣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특징 하나는 뭐냐면요. 독서와 문학이 보통 비중이 독서가 조금 높거든요. 근데 이 대학은 자 보세요. 오전입니다. 오전. 독서 중심으로 나오죠. 문학 지문이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독서에 강한 학생한테 유리할 수 있다. 그 언어 논술을 쭉 써왔던 학생, 여름부터 언어 논술을 공부하던, 예전부터 공부하던 언어 논술을 써본 학생한테는 국민대가 제격이다. 다만 살인적인 경쟁률이 문제다. 100대 1에 300대 1. 올해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일반 언어 논술보다는 한 서너 배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 주제도 다양합니다. 독서 파트니까 철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심지어 예술론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거 지문 출처 어디죠? 얘 하나 빼고는 EBS 특강입니다. 이거 작년 기출이니까 작년도 EBS에서 냈다라는 얘기예요. 작년도 EBS. 그럼 올해도 어떨 거냐? 학교사에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수능 연계 교재에서 내겠다. 그게 바로 수능 특강 완성이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고요. 뒷장 가볼까요? 문항도 많아요. 아이들이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호소할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뒤 주제 한번 살펴보고요. 자, 지문 출처 보세요. EBS 특강과 완성 중심입니다. 대부분 다 특강과 완성에 나오죠. 자, 그리고 없는 거, 간 없는 게 있죠. 이건 이제 오후 2입니다. 휙 넘어간 거예요. 오전 안에서. 보시면 아까 오전에서도 그냥 이걸로 해야겠네요. 오전에서도 2018학년도 국어교과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후 문제도 하나 독서 교과서 나왔고요. 그리고 요것도 특이하게도 하나가 더 수능 특강이나 완성 바깥에서 나왔네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2개 정도, 하나 아니면 2개 정도는 EBS 특강 완성 벗어난 지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데서 조금 아이들이 변별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후 지금 살펴보는데 오전에서 바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역시 보면 단문형 쓰기가 대부분 문항에 다 있죠. 한 문장 쓰기가. 그래서 국민대는 이런 문장 쓰기, 요걸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요, 자연계열 계시잖아요. 자연계열은 딱 2문항 나옵니다. 그런데 자연계열 문제가 녹록하냐? 녹록하지 않아요. 얘네도 뭘 내죠? 이게 아이들한테는 공포스러운 거예요. 문장 쓰기. 근데 뭐 문과라 해서 잘 쓰고 이과에서 못 쓰고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은 다 글을 못 써요. 쇼츠만 보고 자라는 세대이기 때문에 못 씁니다. 그죠? 근데 놀라운 거는 문학 지문은 하나씩 어떻게든 끼워 넣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10문항 중에 2문항만 수학에서 나오다 보니, 10문항 중에 2문항만 국어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학이 합격의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과라고 해서 문장 쓰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니다. 문장 쓰기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제는 이과라 해서 과학기술 쪽에서만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주제를 보시면 여기는 사회문화에서 나왔고요. 요거는 과학기술에서 나왔죠. 요건 인문예술, 과학기술. 그러니까 이과적 성향 때문에 과학기술 정도는 한 문항 정도 낸다 보시면 되고요. 독서 파트에서. 하나는 랜덤하게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응시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자연 오전, 자연 오후 1, 자연 오후 2가 있어요. 근데 사진 찍으셔도 자녀한테 전달하면 하고 거의 안 볼 거예요. 아마 머리가 아프니까. 자, 동덕여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제 언어 논술 보다가 올해 동덕여대가 전환이 됐습니다. 얘네도 어떻죠? 문장 2문장 정도 쓰기. 그리고 90자 내에. 근데 제가 올해 예시 문항은 뭐냐면 올해 이제 처음 시행하니까 학교에서 발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풀어봤겠죠. 좀 민망해요. 왜냐하면 문장 쓰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국민대만큼 레벨은 아니다. 국민대만큼 레벨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생각보다는 좀 평이합니다. 그래서 동덕여대 뭐 여기 단문 쓰기 나오고 뭐 70자, 이과도 70자 나왔잖아요.
동덕여대는 인문은 국어 6, 수학 2,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2, 수학 6인데 6대2 구조인데 발표한 문항은 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4문항 1문항이에요. 그래서 특징으로 보면은 문항이 안 나오긴 했는데 과연 문학을 안 낼까? 6문항 할 때. 그래서 독서에서만 나오니까 독서만 해야겠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술형을 보통 하나 쓰는 경우는 별로 없죠. 2개도 쓰고 3개도 쓰고 선택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독서와 문학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과도 어김없이 70자 나왔어요. 70자면 몇 문장 정도 될까요? 몇 문장? 빈칸 포함이기 때문에 70자가 한 문장일 수도 있어요. 보통 한 문장은 50자 내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빈칸 포함이라 생각보다 분량이 생각보다는 글자 수 세보면 몇 자 안 돼요. 그 분량이 길어 보여도요. 글자 수 금방 넘칩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가천대는 어떻게 나왔냐? 가천대는 모든 국민과 동덕여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의 어떤 약술형 출제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천대에서 나오는 유형이 파생된 거다라 생각하기 편해요. 실제 파생된 건 아니지만 전원이 부조가 나오네요. 안 넘어가네. 응? 노트북 전원이 꺼졌습니까? 노트북 전원이. 어머니께서 지도 편달해 주십시오. 여기나 이런 쪽에 노트북, 이거는 HDMI. 이거 같아. 요거 배터리가 아니고 뭐 그런 건가? FC 전원을 연결하죠. 그거예요? 그 문제 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회에 공헌하신 분이 많으셔야 행복한 사회 되겠죠. 자, 가천대 보시면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죄다 특강 완성에서 나왔죠. 맞춤법만, 그죠? 창작했고요. 뭐, 창작하기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맞춤법. 보시면, 교과서에서 나왔지만, 특강과 완성에서 나왔던 문제들 다 쓰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대학의 공통입니다. 제가 아까 특강 완성에서 99% 이상 출제된다는 이유가, 국민대 동덕여대가 한두 문항 정도는 EBS 특강 완성에서 안 낸 걸 내기 때문에 99%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 특징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문항 2개짜리가 나오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꼭 하나 혹은 2개씩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지문에 문항 2개 붙은 거, 이런 문제들을 아이들이 풀어야 되는데 이런 방식이 아이들한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단일 지문에 문항 하나씩 그래서 아이들 푸는 시간이 조금 지체됐거든요.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지문 하나에 10점짜리 2개 이런 식으로 출제될 경우가 있더라. 근데 교수님들 입장에서 이게 좋은 거예요. 채점하기 편하거든요. 애가 이거 독서 지문 자대로 이해 못하면 점수가 한꺼번에 많이 날아가잖아요. 채점하기 편하겠죠. 자, 그래서 비중을 보시면 이게 9문항인데 올해부터는 학교에서 8문항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화작 1번에 배치했고요. 그리고 문법, 한글 맞춤법 냈고요. 그리고 문학 4개, 문학 4개 맞나요? 문학 3개, 독서 4개인데, 올해는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 8문항이라 한 문항 줄이는 건데, 독서에서 한 문항을 줄일지, 아예 과감 화작에서 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험 범위는 화작, 문학, 독서, 엄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독서나 문학에서 한 문항을 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2022년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 문제 수준이 좀 쉬워졌어요. 왜 쉬워졌을까요? 우리 모두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학습력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지문도 상당히 줄고요. 문항도 애들 편대로 개 쉬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국민대 10에서 11, 발음이 안 되네요. 10에서 11라고. 근데 가천대가 작년에 이제 9개, 6개에서 15개인데 합격선이 10개에서 11개 사이였어요. 아이들이 그만큼 저는 이제 코로나 핑계를 댔는데
학습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매년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도 쉬워지고 컷도 좀 조정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문, 지금 인문 말씀드린 거 여기 다 써 있죠. 그래서 인문 보시면 여기는 좀 노골적이죠. 시선 속도법, 통과법, 소득 불평등, 소득 불평등 지수에서 이렇게 두 문항 중심으로, 그죠? 한 지문에 두 개 문항 이렇게 내린 적이 있다. 그리고 출전은 역시 EBS 특강 혹은 완성에서 대부분 낸다. 특강과 완성의 비중은요, 특강 한 4, 5에서 완성 1 정도 보시면 돼요. 왜냐면 특강이 독서 교재 있고 문학 교재 있고 완성은 교재 하나잖아요. 그래서 출전을 보면 특강에서 거의 80% 이상, 그리고 완성에서 20% 내외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이거 자연계입니다. 자연계 보니까 자연계는 뭘 내겠어요? 과학기술 지문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 수업할 때 과학기술 지문을 항상 내요. 항상 냅니다. 과학기술 지문이 들어있고요. 이과도 무조건 나오지만 문과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갈래복합은 뭐냐면 장르가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시와 수필, 시와 현대소설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하는 걸 갈래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문이 2개짜리죠.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는 올해 5개를 준다. 그래서 비중은 뭐 독서에서 하나 줄일지 5문항 변화했으니까 화장은 낼 것 같고요. 그래서 독서에서 3문항 정도 줄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수학에서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국어 공부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국어는 만점 맞을 생각을 하고 이과 같은 경우는 특히 수학에서 승부를 해라. 그죠? 근데 수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학 잘해야, 그죠? 비중도 높고. 이건 이제 가천대 D형이고요. 자, 국어 영역, 출제 영역 문항수를 이렇게 학교에서 발표하거든요. 사회문화가 좀 많아 보이죠. 그래서 장르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제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데, 과학기술이 그래도 비중이 꽤 높은 거는 자연계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지문을 내는 경향이 뚜렷하거든요. 그리고 인문이라고 해서 과학기술 지문을 배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지문이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 문학입니다. 문학은 현대시하고 현대산문, 현대소설이죠. 에세이도 있고 고전소설이 있는데 난도는 있다가 생각보다는 좀 편차가 좀 심해요. 그래서 난도 얘기 말씀드리고자 하고 주로 이제 현대시하고 현대소설 이쪽의 비중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명대입니다. 상명대도 역시 문법은 EBS 특강이나 완성해서 내지 않고요. 교과서를 활용해서 창작으로 낸 거고요. 나머지 모두 특강과 완성해서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법은 그러니까 EBS 특강 완성해서 내진 않아요. 이 중세국어의 문법이 나왔었죠. 근데 중세국어 문법을 아이들이 모를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모르죠. 근데 문제 자체가 쉬워서 다 풉니다. 자, 특이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좀 특징적이긴 있는데 문학이 한 문항밖에 안 되죠. 그죠? 그 대신 뭐가 있죠? 엄매가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특성들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파이널 수업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 대학의 맞춤형인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엄매가 2문항 나오죠. 교수님들이 문학을 싫어하나? 문학을 딱 한 문항씩밖에 안 내요. 특이합니다. 요거는 자연계예요. 엄매 너무 좋아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아예 독서도 안 했네요. 작년에 화자하고 엄매로만 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연계는 아예 국어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요. 2문항 낼 거면 독서 한 문항, 문학 한 문항 내면은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사고를 평가할 수 있는데 굳이 화자가 엄매에서 냈습니다. B형은 독서 엄매를 냈죠. 상대적으로 상명대도 국어와 수학의 비중이 8대2 구조이기 때문에, 그죠? 인문계열은 국어 성적이 비중이 큰 거고, 당락이 결정한 부분이, 그리고 자연계는 역시 수학이 비중이 큰 거죠. 기타. 기타로 하면 이 대학이 기분이 나쁘겠지만, 일일이 제가 다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비슷해요, 나오는 게.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여드린 거 뭐냐면, 문제 구성의 순서인데, 요게 매년 똑같진 않아요. 다만, 지문에 이렇게, 여기 있는 거 구분을 보시면,
그죠? 화작인지 언매인지 독서인지 문학인지 비중이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경대는 국민대하고 동독여대 마찬가지로 한 문장 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문 쓰기 한 문장 혹은 길어야 100자 정도겠죠. 단문 쓰기 내는 대학이 국민대. 국민대는 모든 문항에 점철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독여대. 동독여대는 모든 문항은 아니죠. 그리고 서경대는 두 문항 중에 문학 혹은 독서에서 한 문장 정도 쓰기. 그게 나온다. 그래서 큰 부담은 아이들이 못 느껴요. 서경대는. 그리고 수원대, 신한대, 한신대. 화끈하죠? 엄매하고 화자 안 냅니다. 귀찮다 이거지. 독서, 문학. 이런 대학들은 이렇게 따로 묶은 이유는 뭐냐면 독서와 문학으로만 내는 대학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비법. 자, 문학하고 독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고3 수험생으로 오해할 분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자, 아이들이 이해를 해요. 문학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렇게 구성되거든요. 문제에 보면 적절한 단어를 써라. 혹은 어휘를 써라. 시어를 써라. 이렇게 나오고 문장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 써라. 시행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 이게 기본적인 문제 세팅이에요. 그런데 문학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중심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수능 특강 완성에 정답과 해설이 있죠. 그 뒤에 있는 해제를 좀 봐야 돼요. 해제. 작품의 배경이라든지 작품의 내용들을 익숙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뭘 봐야 되냐면 해제를 숙지할 때 일단은 표현 기법, 뭐 대유법인지 비유법인지 혹은 방식, 대조인지 영탄인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표현 기법이 보기 속에 언급되면 그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타내는 정서가 뭔지, 그리고 정서를 표상하는 소재가 자연물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재를 쓰다든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표현 기법, 그리고 정서, 소재, 그리고 심상이라고 하죠. 이미지. 뭐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시어는 뭔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게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그 주제 당연하죠. 그래서 요것들이 보기 속에 한 문장 속에 배치가 돼 있어요. 모든 걸 배치하진 않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정보들의 충족되는 문장을 찾아서 어휘를 쓰거나 첫 어절과 마지막을 쓰는 식. 그런 식으로 내고요. 모든 대학이 다 그렇게 내요. 모든 대학이 다 그렇게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하는 경우도 10월 3주차까지는 똑같은 수업을 다 해요. 왜? 내는 방식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합격하려면 주요 소재, 그리고 이미지, 표현 기법이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걸 통해서 시적 화자와 등장인물의 정서 혹은 주제에 대한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안 와닿죠? 그죠? 자, 그 독서, 문단별 핵심 내용. 그래서 세부 정보를 찾고 해당하는 어휘를 쓰거나 첫 어절 마지막을 쓰기. 문제 구성은 똑같아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쉬운 핵심 내용 파악하는 건데 다행히도 특강과 완성에서 지문을 99%가 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그 채점하고 결과 알려주거든요. 채점한 다음에 오답 있는 학생들은 틀린 부분을 다시 공부를 하면서 어디에서 선생님 제가 문제를 출제했는지 다 알려줘요. EBS 특강 문학 267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변형한 거야. 그럼 아이들 다 받아 적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틀렸다면 공부해라. 맞았다면 딱히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는 이게 독서가 EBS 특강이나 완성 바깥에서 지문이 나오면 애들이 독해할 때 엄청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특강 완성에서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약술형 국어 공부는 EBS 특강 완성 한 5번 보면 돼요. 근데 갑자기 얼굴들 표정이 조소가. 아이들이 5번 볼 리 없죠. 여름 때까지 2번 보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하는데도 아이들 안 봐요. 진짜 공부 안 해요. 진짜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문학작품 나왔을 때 이거 본 적 있지? 그러면 절반 정도가 저게 뭐지? 뭐 이래요. 몰라요, 잘 아이들이. 특강 완성을 기본 베이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거기서 질문이 나오니까. 그래서 핵심 내용에 대해서 그 문단에 있는 필자의 중심적 생각을 핵심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이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 정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작. 그냥 기출문제 풀어보면 돼요. 물론 기출문제에 나온 지문이 그대로 나올 리가 없죠. 그냥 아, 화작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언매. 언매는 제가 수업할 때 문법 중에 음운변동표가 있어요. 자음의 음운변동표. 요걸 아예 외우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음운변동 중에 교체와 축약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고 예시로 나오는 어휘만 달라질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음운변동을 아예 표를 줍니다. 암기하라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어보면 웬만큼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언매 선택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문법 우리 아이가 취약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출문제 풀어보고 나오는 것이 빤하니까 음운변동표에 나오는 그죠? 내용들 숙지하면 된다. 단문 쓰기가 이제 관건이에요. 국민서경 여기 동동요대가 빠졌네요. 요약, 비교, 설명, 비판 요거는요 국민대만 그래요. 작년과는 달리 올해 보니까 요약해서 한번 써봐라, 비교해봐라, 설명해봐라, 비판해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언어논술에서 나오는 출제 형식입니다. 그래서 국민대는 약술형과 언어논술의 결합인데 언어논술 보통 아무리 짧아도 400자, 300자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는 대부분 100자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간결하게 써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논술 실력이 출중할 필요는 없고요. 요약은 어떻게 하는지, 비교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론적 사고력, 문장 구성 능력.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국민대 수업할 때는 따로 첨삭을 다 해요.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한림논술에 이제 첨삭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아이 붙잡고 첨삭을 합니다. 파이널 수업할 때. 그래서 아이들 단문 쓰기 중심으로 잘 썼는지를 체크를 하죠. 제 수업 속에 저 시계가 잘못된 건가요? 어머니 7시 반 맞나요? 아, 1시간을 얘기하려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자, 그러면 시간 뭐 한 10분 정도 더 말씀드릴게요.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약술형 국어 A와 약술형 국어 B인데요. 저와 이제 박경 선생님이 국어 A는 인문이에요. 그 인문형, 정확히 하면 약술형 A가 인문이고요. 약술형 B가 자연계열입니다. 그래서 약술형 A 중에 국어, 약술형 B, 자연계 중에 국어,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토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어서 인문, 문과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1시 반, 그러니까 2시간 반 국어 하고요. 이과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합니다. 그리고 수학은 당연히 문과 같은 경우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 하고요. 이쪽은 여기 강좌 계획서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참조하시면 되는데, 예, 있을 겁니다. 강좌 계획서. 그거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죠, 어머니? 강좌 계획서. 거기 보시면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고요. 일단 6회 정도 수업합니다. 9월 12일, 원서 접수가 끝나는 9월 12일부터 해서 6주 정도, 이건 모든 대학 공통 기본 과정이다. 출제 원리가 같으니까. 그래서 출제 유형별 강의는요, 해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2개 나왔을 때 뭐부터 읽을 것인지, 보기 속에서 파악할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학습을 시킬 거다. 저의 의지며 실질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영역별 문제 해결법을 알려줍니다. 독서 파트하고 문학 파트, 그리고 어법, 특히 문법하고 화작의 접근법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영역별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EBS 특강 완성의 수록 지문에 기반한 창작 문제 한 300개 정도 되거든요.
제가 오래오래 하는 작업이 이 작업만 해요. 문제 만들다가 졸리면 자고 다시 일어나서 문제 만들고. 그래서 한 300개 정도, 더 이상 만들지도 못해요. 나오는 문학 지문이나 독서 지문, 그죠? 300개를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여름 때는 지금 이번 주가 종강인데 한 주에 모의고사 때 8개, 그리고 과제 6개씩죠. 14개씩 8회 수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112문항을 제공했죠. 그것도 올해 EBS 특강 와서. 그리고 요때는 이제 6회니까 이제 수업 시간 때문에 모의고사 때 가천대 기준으로 항상 수업을 해요. 가천대 기준으로.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모의 8문항, 과제 4문항. 이과 같은 경우는 과제라고 해도 따로 과제 주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 내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풀 모의고사 한번 보고 후반부에 하프 모의고사 본다. 수업을 그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는 한 80문항 정도 6주 동안 진행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문의 99% 이상이 특강 완성, 국어만이 특징이죠. 근데 요 교재 출제되니까 이에 기반한 문제 풀이고요. 기출문제는 보는 건 시간 낭비다. 기출문제 나온 지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작년에도 수업할 때 선생님 가천대 기출문제 3년치 좀 있나요? 당연히 있죠. 주세요. 안 줘. 왜 안 주냐면 시간 낭비예요. 거기서 지문이 안 나오는데 나올 때는 있어요. 언제냐면 이 수능 특강 완성에 나오는 지문이요. 한 4년 지나면 드러나기 시작. 4년 지나면 다시 등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나 2022학년도 기출문제 보면 올해 EBS 특강 완성에 있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건 풀어보면 유의미한데 제가 다 파겠죠. 독서는 아예 안 나오고요. 문학 지문 2023년, 22년 해가지고 한 20문항 정도가 올해 EBS 특강 완성에 있는 지문과 겹치더라고요. 그걸 공부하고자 기출문제 푸는 건 시간 낭비고요. 유의미한 거는 기출문제 중에 문법 문제, 화작 문제만 풀어봐라. 왜냐면 화작과 언매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 특강 화작과 언매에는 모든 지문을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어봐라. 그럼 기출문제 대부분 음운 변동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화작과 언매, 즉 문법, 그냥 문법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두 개는 수능 특강 문제를 풀 필요는 없어요. 공부할 필요 없다. 그냥 차라리 그냥 기출문제를 풀어라. 하지만 독서와 문학은 올해 EBS 특강 완성에서 거의 다 나오니까 올해 수능 특강 완성 공부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 매 회차별로요. 추가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과 같은 경우는 8문항, 4문항. 그리고 이과는 5문항, 4문항. 이렇게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국어가 여긴 2시간 반, 여긴 2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외에 매 회차별로 추가 문제, 하프 문제 제공하고요. 채점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돌려줍니다. 그리고 채점도 제가 그 관리를 해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요거는 파이널 수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수업은 10월 아마 17일인가? 16일인가 그때 종료되고요. 요거는 이제 대학별 수업입니다. 그래서 을지대, 상명대, 서경대. 오래 하지 않습니다. 상명대, 을지대는 국어 월요일 날 한 번 해요. 그리고 상명대는, 그리고 이제 수학이 아마 수요일일 거예요. 그래서 4시간짜리 2번, 국어, 수학. 여기 서경대도 10월 29일 날 시험이, 이게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보통 시험 보거든요. 일요일 하고. 그래서 직전일이거나 이틀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명대 같은 경우는 인문자연. 을지대하고 서경대는 문항수가 같고요. 공통이기 때문에 국어, 수학 따로따로 하고요. 여기는 이제 분리해서 수업을 합니다. 인문자연. 그래서 총합을 해봐도 4시간이에요. 4시간. 그래서 대학 출제범위 형식 맞춤형 모의고사. 그래서 을지대 유형으로 문제를 제가 출제하고 그걸 통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상명대 마찬가지고요. 서경대 마찬가지. 그리고 EBS 수능 특강 완성. 요거 지문에 기반한 창작 문제. 요걸로 하고요. 매 회차별 역시 모의고사 하프를 진행할 겁니다. 문제가 300문항 되다 보니까 수시 시즌이 끝나면 문제가 한 몇 개씩 남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계획하고 문제를 만들어야지 하는데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한림에서 수업을 우리 아이가 받아야 한 게 아니고 다른 학원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국어를 기출문제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제 생각은 그래요. 양심 있으면 올해 EBS 특강 완성 기반 창작 문제로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는 안 되겠다 라고 다른 학원 갔을 때 창작 문제로 다루는지 아니면 기출 문제로 다루는지. 기출 문제는 시간 낭비다. 국어는 그랬습니다. 국어는 그래요. 수학은 다릅니다. 자, 그 출제 영역별 해결법을 당연히 제공하고요. 요게 이제 제가 쓰는 교재거든요. 매 회차별로 이렇게 중철 문제지로 나가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페이지 두꺼울 때는 24페이지. 지문이 길 때는. 자료 없습니다. 자료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래서, 요거 이제 모의고사 하나만 실려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요건 마지막 회차 수업이라고 그렇고요. 모의고사 있고, 뒤에 과제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독서 파트에, 각 주제별 접근법,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좀 공유를 하고요. 그래서 매 회차별은 이런 방식으로, 이만한 두꺼운 교재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갑니다. 두꺼운 교재 나가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누군가가 복사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열심히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한번 샘플로 보여드렸고요. 한때 유행했죠? 지브리풍으로 자기 얼굴 표현하기. 누구한테 갖다 둬도 똑같아요. 그죠? 자,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자, 국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최소한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한 40분 동안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 약술영 지원할 때 큰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